그 편지에 6달이라고 적힌 숫자를 본 순간 한무철은 문고리에서 손이 떨어졌는데요. 그때부터 숨이 제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무철이 그렇게 말끝을 흐렸을 때 이미자는 남편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종이 위에 박힌 짧은 글귀가 방 안의 공기를 바꿔버렸고요. 규태가 쓴 편지는 놀랍도록 담백했는데요. 대식이 6달 남았대. 단 한 줄이었지만 그 한 줄이 무철의 가슴팍을 세게 내려쳤습니다. 무철은 본능적으로 거짓말이겠지 하고 밀어냈는데요. 그 다음 장에 적힌 문장인 대식이가 부탁했어. 자기가 미안하다고, 내가 너한테 사과하고 자수하면 좋겠다고. 이 문장을 읽는 순간 손끝이 덜덜 떨리더라고요. 무철은 그 편지를 탁자 위에 팽개쳤습니다. 둘이 짜고 선처받으려는 술책이야. 그렇게 큰 소리를 친 게 습관처럼 나왔는데요. 말이 떨어지자마자 방 안의 침묵이 꽉 조여왔습니다. 이미자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보, 김 사장님이 진짜 아프단 말 혹시 들은 적 없어요? 무철은 대답 대신 헛기침만 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켜졌는데요. 화면에는 이해숙 이름이 떴습니다. 손가락이 화면 위를 맴돌다 멈췄고 결국 받지 못했죠. 그런데 이상하죠. 받지 못했는데도 해숙의 목소리가 귓속에서 선명하게 들리는 듯 했습니다. 6달 남았대요. 우리 집, 이제 말부터 하고 살게요. 그 밤 무철은 아무데도 가지 못하고 현관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는데요. 규태를 때리던 주먹이, 대식의 멱살을 움켜쥐던 손이 갑자기 자기 것이 아닌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내가 뭐가 그렇게 옳았지? 혼잣말이 나왔고 혼잣말이 나오는 자신이 불편했습니다. 거기서 끝났으면 아직 버텼을 텐데요. 미자가 조심스레 한마디를 더 얹었습니다. 여보, 김 사장님 아프셔요. 병원에서 들었어요. 진짜예요. 그 말이 떨어지자 무철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왜 아무도 말 안 해? 라고 소리를 질렀지만 사실 누구에게 소리치는지도 몰랐습니다. 제일 먼저 화가 난 건 자기 자신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무철은 규태가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는데요. 그래도 발걸음은 경찰서로 향하더라고요. 방문증을 목에 걸고 벤치에 앉아 있는데 조사실 문이 열리고 규태가 걸어 나왔습니다. 눈빛이 오랜 밤을 지새운 사람처럼 가라앉아 있었고요. 둘은 서로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먼저 입을 연 건 규태였습니다. 내가 준 욕 다 기억난다. 그래도 지금은 그 욕 돌려줄 마음 없다. 내가 잘못해서 여기 서 있는 거니까. 그러고는 편지에서 말했던 대로 얘기를 이었죠. 대식이 진짜야. 내가 화낸 대로 그놈이 나 대신 죽어야 할 놈이면 좋겠는데 그놈은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 내가 그렇게라도 말하면 내가 화라도 내주겠지 싶어서 거칠게 말만 했던 거다. 무철은 끝까지 버텨보려고 했는데요. 목젖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더는 말하지 마. 짧게 잘라냈지만 손등에 핏줄이 솟았습니다. 규태가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죽은 마누라 아팠을 때 대식이가 몰래 병원비 도와줬다더라. 나 이제 알았다. 내가 한 게 뭔지. 규태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대식이가 나한테 부탁했다. 내가 자기를 용서하지 않아도 좋다고. 대신 내가 진심으로 너한테 사과하고 자수하면 좋겠다고. 말을 하는 규태도 괴로웠고 듣는 무철은 더 괴로웠습니다. 무철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웃기지 마. 내 놈이 콩으로 메주를 쏜다고 해도 안 믿는다. 말은 그렇게 나갔지만 가슴속 깊은 데서 아주 낯선 감각이 일어나고 있었는데요. 그건 두려움이었습니다. 정말이면 어떡하지? 그 두려움이 분노로 변장해 나왔습니다. 규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너 지금 겁나지? 진짜로 아프고 진짜로 떠날까봐 겁나지? 나도 겁난다. 그래서 여기 섰다. 적어도 100번 도망가던 내 발이 오늘은 멈추더라고. 그 말은 변명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듣기 싫었습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무철은 미자를 붙잡고 쏟아냈습니다. 선처 받으려고 쇼하는 거야. 둘이 짰어. 미자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김 사장님 시한부야. 6달. 나 내 귀로 들었어. 무철이 무너졌습니다.
왜 나만 몰랐냐고. 그가 하염없이 중얼거릴 때 미자는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당신 갈래? 김 사장님한테? 무철은 대답 대신 코끝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무철은 대식의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고 김대식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살짝 꺼진 광대, 얇아진 볼. 그런데 눈빛은 여전히 넓었습니다. 대식이 먼저 말했습니다. 왔네. 무철의 입술은 오래 굳어 있다가 겨우 풀렸습니다. 야, 너 왜 말 안 했냐? 쉰 목소리가 방안을 긁었습니다. 대식은 짧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누가 올까봐 그러면 내가 더 못 버틸까봐. 그 대답이 너무 평온해서 오히려 무철의 심장을 뒤흔들었는데요. 울게 만들었잖아, 이놈아. 무철이 끝내 울음을 크게 터뜨렸습니다. 이해숙이 깜짝 놀라 물을 내왔고 김미진과 김석진도 조용히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둘만 남자, 오래 묵은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무철은 결국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대식아, 내가 한 짓 다 기억난다. 기억 잃기 전에도 나 그랬고 찾고 나서 더 심해졌더라. 너 멱살 잡은 손이 오늘 내 목을 잡더라. 숨이 안 쉬어졌다. 대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릎 꿇지 마. 너 그런 놈 아니야. 무철은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나는 그동안 그런 놈이었더라고. 오늘 알았다. 짧게 끊긴 문장이 많았지만 그만큼 진심이었습니다. 너한테 주먹 휘두른 것도 규태한테 거머리라고 뱉었던 것도 다 내 오만이었다. 내가 잘못했어. 방 안에 오래 있었던 악취 같은 말들이 조금씩 빠져나가고 대신 무겁지만 숨 쉴 수 있는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그날 밤의 대화는 길었습니다. 대식은 규태의 자수 소식을 전하면서 끝내 한 문장을 꺼냈습니다. 무철아, 나 살아있는 동안 너랑 규태랑 제발 웃는 얼굴로 한 번만 밥 먹자. 무철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게. 그게 내 마지막 소원이라면 내가 반드시 해낼게. 말이 약속이 되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김미진의 이름으로 나온 결과지가 집으로 도착했습니다. 수술 적합. 다만 합병증 가능성 경고. 미진은 종이를 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석진이 알아챘습니다. 누나 의사 말 다 들었지? 미진은 씩 웃었습니다. 들었는데 난 그냥 할 거야. 아빠 없이 사는 그림은 내 머릿속에 없어. 석진이 말렸습니다. 부작용이 미진은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 얘기 엄마 아빠 앞에서는 하지 말자. 두 남매의 대화가 부엌 문턱에서 멈췄는데요. 마침 물을 마시려고 나왔던 대식이 그 말끝을 들어버렸습니다. 유리컵이 탁 하고 식탁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미진아, 너 그러지 마. 대식의 목소리가 낮게 갈렸습니다. 내 몸에 혹시라도 뭐라도 생기면 나는 살 이유가 더 줄어들어. 미진은 고개를 세게 저었습니다. 아빠, 저를 끝까지 나쁜 딸로 남기고 싶으세요? 저는 이렇게라도 해야 내가 살아요. 이 장면은 한동안 가족 모두의 심장을 쥐고 흔들었습니다. 해숙은 미진을 끌어안았고 석진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대식은 그날 밤 방에 불을 끄지 못했습니다. 결국 새벽녘에 휴대폰을 들었고 무철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야, 나 겁난다. 몇 초 만에 답이 왔습니다. 나도 겁난다. 내일 오전 병원으로 간다. 내 옆에서 욕이라도 덜게 해라. 투박한 말이었지만 그 말이 병실에 들어올 새벽 공기처럼 시원했습니다. 약속대로 무철이 병원으로 왔습니다. 그날의 무철은 유난히 말이 짧았습니다. 오늘은 말 줄일게. 대식이 웃었습니다. 그럼 내가 늘려 말할게. 진료실에서 의사는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가족분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안정입니다. 수술 일정은 조정 가능하니 서로의 합의를 더 단단히 해주세요. 의사의 말이 끝난 뒤 복도에서 무철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대식아, 내가 준 돈 돌려주려다 못 줬다. 내 말대로 지금 필요한 건 돈 얘기가 아니더라.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찾아볼게. 병원비 처리, 서류, 빚 문제 이런 건 나한테 시켜. 대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 그거 하려고 사는 사람 아니잖아. 그냥 옆에 있어라. 무철은 고집을 꺾었습니다. 옆에 있을게.
대신 틈틈이 처리도 하게 해라. 두 사람은 그렇게 희한한 합의를 했습니다. 옆에 있기 잔일 처리. 한편 규태의 재판 준비가 시작되자 금옥은 산모 검진표를 가방에 넣고 법원과 병원을 오갔습니다. 규태는 공탁과 변제를 위해 남은 것들을 챙겼고 대운빌딩 관련 서류도 꼼꼼히 정리했습니다. 대출금 원상복구, 내가 끝까지 책임질게. 무철에게 그렇게 말하자 무철은 씁쓸하면서도 남몰래 안도했습니다. 이번에는 내 말 믿어보자. 말이 끝나기 무섭게 무철은 덧붙였습니다. 근데 내가 넘어지면 이번엔 내가 잡는다. 욕하려고 가는 거 아니다. 잡으려고 간다. 규태는 짧게 고맙다라고만 말했습니다. 둘 사이의 공기가 어색하게 따뜻했습니다. 중간에 첫 번째 파도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밀려왔습니다. 미진의 이식 준비가 진행되던 날, 간단한 감염 검사에서 수치가 살짝 흔들린 겁니다. 의사는 큰 문제 아니고 이틀만 약 조정하면 된다라고 설명했는데요. 그 두 줄짜리 설명이 가족에게는 또 하나의 낭떠러지처럼 느껴졌습니다. 대식은 이쯤에서 멈출까라고 진지하게 물었고 미진은 지금 멈추면 평생 후회한다라고 또렷하게 답했습니다. 그 대화를 문 밖에서 듣던 무철은 문틀에 이마를 기대며 짧게 욕을 삼켰습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잔인하게 시험을 내냐. 그러고는 대식에게 위태롭게 농담을 걸었습니다. 야, 너 예전처럼 복권 쪽지 좀 긁어봐라. 우리한테 당첨 좀 주라. 대식이 피식 웃었습니다. 지금 당첨은 내가 방금 한 농담 같은 거다. 별거 아니지만 웃게 만드는 거. 그날 밤 새 친구 김대식, 한무철, 최규태가 오랜만에 다 모였습니다. 장소는 병원 맞은편 작은 분식집이었는데요. 분식집 아주머니는 셋을 알아보고 요즘 TV에서 보던 그분들 같네라고 농담을 던졌고 셋 모두 동시에 웃었습니다. 대식이 말했습니다. 우리 한 번만이라도 욕하지 말고 먹자. 무철이 손들었습니다. 나는 욕 대신 사과만 한다. 규태가 이어받았습니다. 나는 사과도 하고 설명도 한다. 자리에 앉아 김이 모락모락 나는 우동을 먹는 동안 셋은 놀랍도록 평화로운 얘기를 나눴습니다. 대식이 어릴 적 셋이 도둑고구마를 굽다 들켜 도망치던 얘기, 무철이 첫사랑에게 차이고 나서 멋부리려고 파마했다가 머리가 타버린 얘기, 규태가 학창시절 실습비를 못 내 학교에 안 갔다가 대식에게 들켜 끌려갔던 얘기. 그 시절의 사소한 장면들이 와르르 쏟아졌는데요. 그 사소함이 기적처럼 널찍했습니다. 분식집에서 나오는 길, 규태가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대식이 돌아봤습니다. 규태는 고개를 깊게 숙였습니다. 진짜 고맙다. 넌 나 같은 놈한테도 끝까지 사람 취급해줬다. 무철이 규태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앞으로 그 사람과 제대로 치르면 된다. 말이 끝났을 때 하늘에서 비가 쏟아질 듯 했는데도 이상하게 셋의 어깨는 가벼웠습니다. 두 번째 파도는 더 거칠었습니다. 공탁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채권자 몇 명이 규태의 집 앞으로 몰려와 난동을 부린 겁니다. 금옥은 배를 움켜쥐고 문을 붙들었고 민용은 어깨를 펴고 서 있으면서도 손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리더니 무철이 문을 밀고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무철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는데요. 그 목소리가 금옥의 심장부터 안정시켰습니다. 그는 차분하게 상황을 정리했고 채권자들을 따로 불러 문서들을 보여주며 말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절차대로 돌리는 중이다. 여기서 난동 부리면 더 늦다. 빠르게 돈을 찾고 싶으면 지금 내 말 들어라. 한때 주먹으로만 말을 하던 사람이 종이와 문장으로 일을 정리하는 모습은 그 자체로 반전이었습니다. 금옥이 고개를 숙이며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때 무철은 내가 덜덜 떠는 거 안 보였지? 하고 농담을 던졌습니다. 진짜로 손이 살짝 떨리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파도는 집안에서 왔습니다. 수술 날짜가 임박하자 대식의 불안은 더 거칠어졌습니다. 밤마다 혼자 깨어서 식탁 위 종이를 펴놓고 수술 동의서라는 제목을 몇 번이고 읽다가 다시 접었습니다. 어느 밤 무철이 조용히 찾아왔습니다. 안 자냐? 잠이 내 눈을 비켜가네. 둘은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무철은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갑자기 자신의 주머니에서 낡은 영수증을 꺼냈습니다. 이거 내가 그때 내 아내 병원비 넣어줬을 때 영수증. 내가 이제야 찾았다. 대식이 놀란 눈으로 그것을 만졌습니다. 영수증 모서리가 닳아 손만 대도 부스러질 듯 했는데요. 무철이 말했습니다. 내가 남의 자존심을 밟고 다녔던 입인데 내 자존심은 내가 숨기도록 내버려뒀네. 그게 내 죄다. 대식은 고개를 저었지만 무철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기서 다 말하자. 내가 너한테 잘못한 거 전부. 그러고는 진짜 전부를 말했습니다. 오래된 비수 같은 말들이 줄줄이 나왔고 무철은 그때마다 미안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 사과가 끝날 즈음 대식은 종이를 접어 식탁 한복판에 올려놨습니다. 이제 이 영수증은 내 거 아니다. 우리 둘 거다. 수술 당일이 다가왔습니다. 병원복을 입은 미진은 거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머리를 질끈 묶고 손등에 적힌 글씨를 바라봤습니다. 겁나면 숨쉬기. 석진이 문틈으로 얼굴을 내밀고 묻습니다. 누나 준비됐어? 미진이 씩 웃었습니다. 그냥 가보자. 대식이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다가갑니다. 미진아. 네. 내가 못 이기는 싸움은 해본 적이 없는데 이번 건 너 없이는 못 이기겠다. 미진은 눈물이 핑 돌았지만 눈살을 치켜 올려 농담으로 바꿨습니다. 아빠 이기면 회 먹어요. 간에 좋다고 하니까. 좋다. 간 살린 사람하고 간으로 살아난 사람이 같이 먹자. 수술실 문이 닫히고 복도는 고요했는데요. 고요함 속에 소리가 많았습니다. 해숙의 속삭임 여보 제발. 석진의 중얼거림 누나 잘해. 무철의 오래 묵힌 기도 제발 한 번만 내 말집을 넘어가게 해라. 규태의 손등을 누르는 금옥의 따뜻한 손. 시간이 핑 돌 정도로 느리게 흘렀고 드디어 불이 꺼졌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수술 잘 진행되었습니다. 두 분 모두 안정적입니다. 말이 끝나기도 전에 복도 여기저기서 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해숙이 주저앉았고 석진이 엄마를 부축했습니다. 무철은 고개를 숙이고 잠깐 울었습니다. 규태는 벽에 이마를 댄 채 고맙다만 몇 번이나 되뇌었습니다. 회복실에서 대식은 먼저 눈을 떴습니다. 시야가 또렷해지자마자 침대 옆 의자에 앉아있는 무철이 보였습니다. 무철이 얼른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깼냐? 대식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깼다. 짧은 대화를 나눈 뒤 대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야, 우리 살아있는 동안 못했던 거 좀 하자. 무철이 눈썹을 올렸습니다. 뭔데? 아무 일도 없었던 날의 밤. 무철이 크게 웃었습니다. 그게 제일 어려웠지. 알았다. 내일 저녁 아무 일도 없었던 날처럼 밥 먹자. 둘이 웃는 순간 문틈으로 미진의 희미한 신음이 들렸습니다. 간호사가 들어가며 말했습니다. 공여자도 곧 깰 겁니다. 그 말이 가슴 깊은 데까지 내려왔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언론의 규태의 재판 소식과 함께 대식의 병이 짧게 흘렀습니다. 시선이 거슬리게 몰려들었지만 세 사람은 견뎠습니다. 규태는 증인석에서 자신의 잘못을 진술했고 무철은 방청석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판사가 공탁과 변제 노력을 인정하고 절차를 설명하는 동안 금옥은 배를 감싸며 미소로 버텼습니다. 재판장을 나와 햇빛을 마주한 뒤 규태는 무철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살면서 나는 늘 누군가를 내 밑으로 눌러야 살 수 있다고 믿었나 봐. 근데 오늘 알았다. 같이 서야 사는 거더라. 무철이 말했습니다. 대식이가 그렇게 만들어.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우리 둘이 그 사람 지켜야 한다. 대식의 집에는 다시 식탁이 차려졌습니다. 그 식탁 위에 대식이 오래전에 써놓았던 쪽지가 펼쳐졌습니다. 가족은 비상금이 아니라 비상구. 해숙이 쪽지에 파란 펜으로 말을 더했습니다. 말로 여는 문. 미진이 초록펜으로 적었습니다. 사람으로 여는 문. 석진이 검정펜으로 썼습니다. 함께 여는 문. 그리고 대식이 빨간 펜으로 작은 점을 찍었습니다. 오늘은 문을 닫지 말자. 모두가 웃었습니다. 그날 밤 무철은 현관에 신발을 벗어두고 나가려다 다시 뒤돌아섰습니다.
대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 나 내일 한 가지 더 하겠다. 뭔데? 규태 데리고 와서 셋이서 진짜 아무 일도 없었던 날에 밥 먹자. 대식의 눈이 환해졌습니다. 그게 꿈이었다. 무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꿈은 가끔 이렇게 오더라. 하지만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다음 회의 초입, 또 다른 검사 결과지가 도착할 테니까요. 미진의 회복 경로는 순탄하지만 조심해야 할 변수가 아직 남아있고 석진의 공허함이 늦은 밤에 불쑥 치고 올라올지도 모릅니다. 규태의 변제는 절반만 마무리됐고 채권자 몇 명이 다시 소송을 준비한다는 소문도 들려옵니다. 그 사이 무철은 관리 규정을 손보며 사람의 말을 문서로 바꾸는 법을 배우고 이 과정에서 오래 붙잡고 살던 자존심을 한 장 한 장 접어 서랍 안에 넣게 될 겁니다. 새 친구의 우정은 그 서랍 위에 올려두는 작은 액자처럼 단단해질 수도 있고 다시 흔들릴 수도 있겠죠.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김대식의 집은 이제 숫자 대신 이름으로, 거래 대신 약속으로, 소리 대신 문장으로 살아가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창문을 스치는 밤 공기처럼 조용히 다가오는 질문이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무 일도 없었던 날의 밥을 정말 매일 먹을 수 있을까? 그 질문 위로 김대식의 웃음이 얹혔습니다. 매일은 모르겠는데요. 내일은 가능합니다. 대답이 너무 간단해서 더 믿음이 갔고 그 믿음이 다음 장면을 부르는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제 시청자는 알게 되겠죠. 내일의 식탁이 과연 아무 일도 없었던 날처럼 웃음으로 끝날지 아니면 또 다른 폭풍을 부르는 숟가락 소리로 시작될지. 김대식, 한무철, 최규태 세 사람의 이름이 다시 한 번 같은 줄에 적히고 그 줄이 천천히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드라마 리뷰 탐정의 다음 추리도 놓치지 마세요. 더 흥미진진한 리뷰를 위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